네, 저희 지난 시간에 자본까지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익이랑 비용 살펴볼 텐데, 저희 전 시간까지 해서 재무 상태표에 자산부채 자본 받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176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앞에서도 수익의 정의를 보긴 했는데 한번 밑줄 한번 쳐볼게요. 수익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하고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다가 페이지 12페이지 하고 가서 보시면 거기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수익이 발생하면 순자산은 증가한다고 써 있거든요. 여기 보면 수익은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하며, 그리고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순자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순자산이 수익이 발생하면 순자산이 감소한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것처럼 수익이 발생하면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난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요, 수익의 분류. 저희가 포괄손익계산서 보면 맨 처음에 매출액이 나오고, 이제 수익 계정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계정을 볼 텐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이제 여기가 매출 총이익이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라고 뭐 급여랑 뭐 접대비, 뭐 감가상각비, 이런 저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을 도와주는 부서 활동의 경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게 판관비예요. 그래서 총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이제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을 빼면 이제 여기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는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지금 저희가 여기 매출액은 저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의 수익이 들어가 있는 애고, 그 외에 이 영업의 수익은 저희가 은행이 아니에요. 저희 본래 업은. 은행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은행의 본 영업활동이죠. 저희가 만약에 도소매를 하는 회사다 그러면 상품을 팔았을 때 발생되는 수익이 매출액으로 들어갈 거고, 그 외에 저희 뭐 책상이나 차량이나 이런 걸 처분하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같은 게 나올 수 있죠. 그런 애들은 영업의 수익으로 모여요. 그래서 본래 우리 영업활동이랑 관련된 수익은 매출액으로 들어가고, 그 외의 활동은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수익의 분류를 보시면 매출액, 포괄손익계산서에 처음에 나오는 매출액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했을 때 발생되는 수익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일 수도 있겠죠. 뭐 대표적인 경우는 뭐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컨설팅 용역이라는 걸 제공하고 거기서 수익을 얻잖아요.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된 수익은 우리가 매출액으로 분류를 하고, 그 외에 영업활동 이외에 보조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저희가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하는데, 대표적인 게 만약에 저희가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고 주주로서 투자를 하고 배당금을 받았다면 배당금 수익이 있을 거예요. 걔도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고, 또는 우리 회사에 뭐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임대를 줬어요. 월세를 받은 거죠. 만약에 우리 회사 본업이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받은 월세는 매출액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본래 영업활동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그 임대를 주고 월세 받은 거는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뭐 저희가 잠깐 여유가 있어서 자금에 채권이나 주식을 처분했을 때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차량이나 뭐 비품이나 기계장치를 처분했을 때 처분이익이 날 수도 있고, 뭐 자비익은 뭐 말 그대로 자비익, 이런 거는 매출액이랑 분류해서 영업의 수익 쪽으로 반영을 한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익으로 인식할 때 저희가 회계 처리하려면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 일단 현금으로 받았다면 당연히 받은 현금액으로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현금으로 받진 못했고 자산으로 받았어요. 현금 이외의 자산, 뭐 기계장치로 받았던지 아니면 뭐 토지로 받았던지 부동산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현금이 아니라 만약에 토지로 대신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토지 자산 증가시켜주고 대변에는 자산 수중이익은 뒤편에서 볼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텐데 우리는 요 금액이 필요하잖아요. 요거를 뭘로 할 건지 보면 우리가 취득한 자산, 이거 같은 경우는 토지죠. 토지의 공정가치. 취득한 시점에 이 토지의 시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나서 애누리가 있거나 매출 애누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품했을 수도 있고, 그죠? 사간 사람이 우리한테 다시 반품했을 수도 있고, 또는 조기 결제하면서 우리가 할인해 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두 번째, 수익의 인식 기준이라고 있어요. 이건 저희 앞단에서 봤는데, 저희가 수익은 지금 제품이나 상품을 상대방한테 갖다 줬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한 거죠. 근데 아직 돈은 못 받았어. 돈은 못 받았어도 우리가 지금 저 사람한테 나중에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줄 쳐볼게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익인식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이 모두 충족할 때,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다 충족할 때 우리는 수익으로 인식해요. 첫 번째는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방금 제가 상품이나 제품을 얘기했죠. 거기서 말하는 수익 획득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완성된 제품 또는 다른 데서 사온 상품을 상대방한테 인도해 주는 거. 갖다 주면 우리가 해야 될 과정은 다 한 거예요. 그죠? 또는 완료됐거나 아니면 거의 완료됐다고 하면 우리는 수익 인식 기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요 활동으로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이나 현금 청구권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된다면 지금 내가 돈을 받지 못했어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기준에 대해서 다시 설명했는데 밑줄 쳐보면 첫 번째 기준은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될 때까지 회사는 경제적 의무를 거의 대부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건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 용역을 제공이 거의 다 완료가 됐거나, 그리고 수익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회계 처리되기 위해서는 현금 유입액이 합리적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볼게요. 대부분 기업에서 수익 획득 과정 중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만약에 상품이나 제품을 파는 회사라고 치면 판매 시점은 인도 시점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건을 갖다 준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 제품, 눈에 보이는 거를
제공할 때, 공급을 할 때는 인도 시점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가장 전형적인 예예요. 볼게요. 매출액. 요 그림을 먼저 볼까요? 저희 회사가 주된 저희 업종이 만약 은행이라고 치면 은행의 매출액은 이자 수익이 될 거예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 근데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라고 하면 제품 매출, 제품을 판매하는 게 우리 매출액이 될 것이고, 상품 매매업, 밖에서 완성된 상품을 사와서 우리가 판매할 때는 상품 매출액이 우리의 매출이 되는 거고,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람들한테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월세 받는 게 우리의 업종이다, 주된 영업활동이라고 하면 그때 매출액은 임대료가 매출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업종으로 사업을 하는지가 매출을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죠. 밑줄 쳐볼게요. 매출의 정의는 회사의 주된 수입원을 매출이라고 하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판매한다 그러면 저희가 제품 매출이 우리 매출액이 될 것이고, 상품을 판매해서 판매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하면 상품 매출이 우리의 주된 매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출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 보면 저희가 파는 즉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팔았지만 돈을 못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은 항상 대변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차별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판매하면서 바로 돈 받았으면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해주면 되고, 근데 수익은 발생했지만 아직 상대방한테 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실현주의로 하기 때문에 돈 못 받아서도 매출로 인식해야 되죠. 그래서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줍니다. 매출 인식 시점 보면 여기는 지금 요거 보면은 제조업을 가지고 한 거예요. 원재료를 사서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완성된 걸 갖고 있다가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언제를 수익 인식으로 보냐면, 아까 저희가 앞에서 수익 인식 기준 두 가지 봤죠. 금액을 측정할 수 있거나 또는 수익 획득 활동을 완료했거나 거의 완료된 시점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를 보는 거는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우리 회사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판매 기준은 이때로 보는 거예요. 수익 인식 기준을. 인도 시점에. 대금 회수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품을 판매한, 인도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여기 밑줄 쳐보시면 일반적으로 수익 인식 기준은 상품이나 제품의 경우는 판매 시점 또는 인도 시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볼게요. 인도 기준, 즉 판매 기준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아마 인도 기준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보실 거예요. 수익 인식 기준 중 인도 기준은 수익을 판매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물건을 갖다 준 때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걸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밑줄 쳐볼게요. 상품, 제품 등 재화의 매출액은 상품, 제품을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즉 저희는 인도 기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익으로 인식하는 기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진행 기준이에요. 얘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상품이랑 제품을 봤지만 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치면 걔는 그러면 인도하는 게 보여지지 않잖아요. 용역이라는 자체가. 그죠? 이때는 용역 제공 기간의 수익으로 인식하는데 보통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어떤 A 회사와 계약을 했어요. 우리 회사는 광고 회사예요. 우리가 이 A 회사를 1년 동안 광고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1년에 저희가 컨설팅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뭐 1억 2천이었다고 쳐볼게요. 돈은 지금 다 받았어.
하지만 돈 받은 시점에 저희가 수익으로 다 인식하지 않고 얘는 지금 용역으로 보니까 진행 정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총 우리가 계약한 금액은 1억 2천인데 요번에 1년이니까 12개월로 해서 요번에 6개월 6월에 우리가 한 달치 했다. 그러면 한 달치에 우리가 용역을 제공했으니까 요번 달에는 1,000만 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고 진행률로 또는 뭐 만약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회사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회사면 홈페이지를 만들어가는 완성도가 있을 거잖아요. 진행률. 그런 걸로 예를 들면 100% 중에 지금 홈페이지 완성도가 30% 진행됐어요. 그러면 이 진행된 정도만큼만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진행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건설공사를 예를 들었는데 뒤에 예제가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건설공사도 용역의 제공으로 봐서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에 예제 나오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공사 기간은 3년이고 저희가 공사 계약한 금액은 9천이고 이게 저희 이제 총 수익이 되겠죠. 총 매출. 그리고 이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 원가는 7,500이래요. 공사는 매년 3분의 1씩 진행이 된대요. 이럴 때 매년 인식할 공사 손익을 계산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매출부터 인식해 볼게요. 이게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인데 여기에서 3분의 1씩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총 9천만 원 중에 3분의 1, 3천만 원 첫 해 인식하고 똑같이 얘도 3천만 원 인식하고 3천만 원 인식해서 3년 동안 우리는 9천만 원 인식하면 되고요. 똑같이 이 원가도 이 진행률에 따라서 반영해 주면 되겠죠. 얘는 이제 7천 총 예상되는 원가 7,500에서 3분의 1씩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2,500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매년 우리는 공사 이익이 500만 원씩 났어요. 이렇게 나눠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진행 기준이다. 영업의 수익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매출 수익을 얻기 위한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여기서 표현했는데 매출액은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수익이고 영업의 수익은 그 외의 활동에서 발생된 수익이다. 그럼 영업의 수익의 대표적인 계정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이자 수익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회사에 우리가 적금도 넣을 수도 있고 예금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돈이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럼 예치해 놓으면 은행에서 우리한테 이자를 주겠지. 그럼 그때 우리는 영업의 수익으로 이자 수익 계정을 써서 반영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어떤 회사의 주주로서 출자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 회사가 주주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금을 우리한테 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받았을 때 나오는 계정이 배당금 수익이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부동산이나 동산을 타인한테 임대해주고 받았을 때 나오는 계정이고요.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얘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갖고 있다가 처분하면서 이익이 발생됐다고 하면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해서 영업의 수익에 반영하고요. 여기 외환 차익이랑 외화 환산 차익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달러나 엔화로 된 자산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 업체한테 제품이나 상품을 팔았어. 그리고 아직 돈은 못 받았어요. 그러면 똑같이 돈 못 받았으면 매출 채권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는 이거를 달러로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매출 채권을 계상할 때 당시에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때가 언제예요? 제품이나 상품을 인도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한 시점의 환율로 매출 채권이 측정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때 달러당
1,300원으로 해가지고 채권을 계상을 해놨어요. 근데 거래처에서 우리한테 결제를 해줄 때 원래는 달러 환율이 1,300원이었는데 나중에는 1,400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이 더 들어왔을 거잖아요. 환율 차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익을 본 거죠. 그때 발생되는 계정이 외환 차익이고, 그리고 외화 부채는 우리가 만약에 차입금이 있었어요. 달러로 된. 요때 빌렸을 때는 달러당 만약에 1,400원이었어. 빌린 당시의 환율로. 근데 상환할 때 보니까 요게 환율이 떨어진 거야. 근데 우리는 달러로 갚아야 되니까, 그죠? 우리 원화로 된 금의 돈은 덜 나가. 그죠? 부채를 상환하면서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원화가 덜 나가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또 이익이죠. 그럴 때 외환 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외화로 된 자산 또는 외화로 된 부채가 있는데 환율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이익이 있다 그러면 걔는 외환 차익으로 저희가 계정을 써주고 영업의 수익에 반영을 해줘요. 얘는 뭐냐면 여기 환산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외화 자산이랑 외화 부채를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는 상태에서 12월 31일이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외화 자산이랑 부채를 회계 처리했던 그 당시 때랑 12월 31일에 환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환율 차이 때문에 외화 자산은 올라가고 외화 부채는 평가했더니 내려갈 수 있어요. 그때 기말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우리가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해요. 뒤에 예제 있으니까 한번 그때 보고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뭐 기계장치나 비품이나 뭐 차량 운반구 같은 걸 처분하면서 장부가액보다 처분가액이 더 높았을 때 발생하는 계정이고요. 그리고 보험 차익은 뒤에서 보겠지만 만약 우리 회사에 공장이 있어요. 있는데 공장에 화재 보험을 들어놨어. 근데 공장에 불이 탄 거예요. 근데 공장도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장부에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잖아요. 공장의 장부가액이 만약에 1억이었는데 우리가 화재 보험으로 인해서 받은 보험이 2억이야. 그러면 공장에 화재가 나서 감소한 자산 1억보다 보험금으로 받은 게 더 많죠. 1억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쓰는 게 보험 차익이에요. 보험에 가입한 자산에 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생긴 경우 지급받은 보험 금액이, 제가 방금 예로 들었던 게 2억. 보험 금액이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다. 그리고 자산 수중 이익은 우리가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주주나 제3자, 그러니까 외부 사람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그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단에서는 토지를 누가 그냥 줬다, 아니면 기계장치를 이렇게 줬다 했잖아요. 그럼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 토지하고 요 당시 때 이 토지의 공정가치로 이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자산이 증가하긴 했지만 우리의 현금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주주나 제3자 등으로부터 그냥 무상으로 공짜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때 대변에 오는 게 자산 수중 이익이에요. 자산을 수중 받아서 발생한 이익이다. 이렇게. 그리고 채무 면제이익은 우리가 갚아야 될 채무가 있어. 뭐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우리가 갚아야 될 채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괜찮아, 안 갚아도 돼 라고 했어요. 그러면 회사 장부에 있던 부채 계정을 줄여줘야 되겠죠. 뭐 외상 매입금이든 뭐 미지급금이든. 근데 우리가 지금 부채가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가 돈을 갚아서 부채가 줄어든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이, 우리의 채권자가 우리한테 안 갚아도 된다고 해서 지금 줄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도 여기 계정이 뭐가 들어와야 돼요. 대차 평균이 맞아야 되니까. 이때 들어오는 게 채무 면제이익. 금액 들어갈 거고.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자비이익은 뭐 금액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뭐 되게 뭐 1,000원, 10,000원 이렇게. 그런 거는 이쪽에 그냥 다 몰아요. 그 밑에 이제 이자 수익이라 이런 것들이 나왔고, 예제 한번 볼게요. 다음 거래를 분개를 해보래요. 1월 1일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대요. 1,000주를 갖고 있는데 액면가가 500원.
근데 3월 달에 우리가 요 주식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배당을 받았대요. 한 주당 200원씩. 우리가 1000주 갖고 있는데 한 주당 200원에 배당을 받았으니 우리는 20만 원이 돈이 들어왔겠네. 그죠? 그래서 자산에 현금 20만 원 해주고 우리가 주주로서 받은 거기 때문에 배당금 수익으로 대변에 써줍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 다 드렸고요. 이것도 이거 볼게요. 우리 회사가 유가증권을 갖고 있어요. 장부가액은 45만 원. 근데 얼마에 처분했냐면 50만 원에 처분했대요. 그런데 이때 처분하면서 우리가 수수료 낸 게 있어요. 1,000원. 그럼 실제로 우리는 50만 원에 처분했다기보다 49만 9천 원에 처분한 거랑 같아요. 순처분가액이 요거 빼고. 그러면 47만 원짜리 자산을 49만 9천 원에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해보면 돈 들어온 거 49만 9천 원으로 해주고, 그리고 유가증권은 처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 장부가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대변에 없애주고 요 차익만큼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외환차익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요 예제로 한번 볼게요. 저희가 2월 1일 날 미국에 20만 달러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대요. 돈은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판매했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해줘야 되죠. 이때 당시의 환율이 요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때 20만 달러 곱하기 달러당 1,400원. 그래서 매출채권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얘가 2억 8천이 되겠죠. 하고 매출로 인식하고, 그리고 나서 2월 10일 날 돈을 받았어요. 근데 2월 10일 당시는 환율이 올랐네요. 봤더니 우리가 지금 처음에 매출로 인식했을 때 회계 처리해놓은 매출 채권이 2억 8천이에요. 돈 회수했으니까 얘는 일단 없애주고, 근데 돈은 더 들어왔어요. 왜냐면 환율이 올라서. 지금 이렇게 해주면 3억이 예상돼. 이게 지금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지금 2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건 환율이 올라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때 쓰는 계정이 외환차익이에요.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환율이 떨어져서 그러면 외환차손이 나겠죠. 그건 뒤에 이제 비용 쪽에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 다시 요약하면 외화 자산인 경우는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했을 때 환율보다 우리가 돈을 받았을 때 환율이 지금 올랐죠. 그럴 때 외환 차익이 나오고, 부채는 반대로 우리가 지금 돈을 빌렸을 때는 달러당 1,500원이었는데 우리가 돈을 갚을 때 보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나오는 게 외환 차익이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외화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12월 31일에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의 환율로 다시 환산해서 평가하는 거. 화폐성 외화 자산이나 부채를 결산 시점에도 12월 31일에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한다. 보면은 지금 요때 결산일 전에 외화 자산이랑 부채가 있었는데 결산일에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면 이렇게 평가해 준대요. 지금 결산일 환율이 발생 당시 환율보다 높거나 또는 얘는 또 반대가 되겠죠. 이럴 때는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요 계정이 달라요. 우리가 결산일 날 평가할 때 나오는 계정 과목은 외화 환산 이익이고요. 나중에 외화 자산을 회수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외환 차익이다. 이렇게 둘이 다르다는 거. 요게 지금 외화 기말 평가에 대한 예제거든요. 볼게요. X1년 11월 1일 날 우리가 미국에 10만 달러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대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겠죠. 근데 얘가 12월 31일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달러당 100원씩 올랐죠. 그러면 우리가 매출 채권을 1억 3천이 아니라 1억 4천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차액 1,000만 원만큼 매출 채권 늘려줘야 되니까 그때 발생되는 게 외화 환산 이익이다. 이렇게 원래 1억 3천 매출 채권 해놨는데 기말에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매출 채권을 1억 3천에서 1억 4천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1,000만 원만큼만 채권 늘려주면 되니까 늘려줬는데 이때 여기 들어오는 게 외화 환산 이익이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평가하고 나서 재무상태표에는 매출 채권이 1억 3천이 아니라 1억 4천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반대로 우리가 외화 부채가 있어요. 9월 15일 날 외국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기말에도 저 부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빌렸을 때 당시 회계처리 보면 7억 5천, 요때 환율 당시 50만 달러 곱하기 1,500원 하면은 7억 5천이 나와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해놨는데 12월 31일 날 보니까 환율이 내려갔죠. 그래서 요 차입금만큼 부채를 줄여줘야 돼요. 줄여주니까 그 차이는 외화 12월 31일 날 환율 변동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얻은 거기 때문에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하고, 재무상태표를 보면 기말에 지금 평가된 금액으로 바뀌어 있어요. 원래는 7억 5천이었지만 이때 5천만 원 줄여줬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에 단기 차입금 잔액은 7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데 얘는 처분 가액이랑 얘는 우리가 받은 돈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부가액을 비교하는데 이 장부가액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게 장부가액이에요. 볼게요. 건물 우리 지금 취득가액이 1억 5천이고 정기 말까지 감가상각 한 거의 합계가 8천만 원이래요. 얘를 8천만 원에 매각하고 당좌수표로 받았대요. 근데 매각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200만 원이래요. 이때 회계 처리해보래요. 이 정기 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하기 전에 처분했을 때까지 월할 계산한 감가상각비의 회계 처리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금액은 알려줬어요.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하면 이 회계 처리하고 나서 감가상각 누계의 금액은 원래 8천만 원 있었고 지금 또 해줬으니까 8,200이 되어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건물 취득가 1억 5천 그리고 건물로 감가상각 누계한 게 8,200 이렇게 하면 건물에 대한 장부가가 5천 6,800이죠. 이렇게 되겠죠. 빼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처분했을 때 회계 처리 보면 건물 취득가액 전체 다 없애주고요. 이렇게 대변으로 줄여주고 그 밑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왔고 그리고 처분가액 8천만 원은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당좌 수표로 받았으니까 당좌 예금으로 입금받은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당좌 예금 해주고 처분이익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처분가액 여기 8천이랑 장부가액이랑 비교해서 우리가 구한다 그랬죠. 여기 처분가액 8천이랑 장부가액 아까 6,800이랑 비교하면 6,800만 원짜리를 8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우리가 1,200만 원만큼 이익 본 거죠.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장부가액 구하는 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거. 그리고 이제 보험 차익은 보험에 가입한 자산에 사고가 나서 손실이 생긴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액이 사고 난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제를 보면 지금 이 건물에 보험이 가입돼 있대요. 취득가액은 2억이고 화재 당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7천. 그러면 이 건물의 장부가액은 1억 3천이죠. 왜냐하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면 되니까. 여기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액이라고 했으니 장부가액을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액은 2억 2천이에요. 장부가액 1억 3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보험 차익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2억 2천에서 1억 3천 뺀 게 이렇게 보험 차익으로 대변에 나오겠죠. 회계 처리해보면 건물 이제 화재 나서 다 소실됐으니까 우리 장부에서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건물 취득가 2억 이거랑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7천만 원도 없애주고 우리가 보험금으로 받은 거 2억 2천 늘려주고 그 차익분만큼 보험 차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줍니다. 자산 수중이익. 저희가 대주주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대요. 이 지금 증여받은 시점, 이 증여가 무상으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산 5천만 원 해주고 우리의 현금이나 이런 게 나간 게 없으니까 이때 나오는 계정이 자산 수중이익 계정이다. 채무 면제이익. 대주주로부터 단기 차입금. 대주주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어요. 5천. 그러니까 우리는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해놨겠죠. 근데 대주주가 요새 경기 안 좋으니까 돈 안 갚아도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린 차입금 줄여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돈은 나간 게 없잖아. 왜냐하면 채권자가, 그러니까 주주가 우리한테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했으니. 그래서 대변에 채무 면제이익 5천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이익은 뭐 금액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넣어놓는 건데, 그래서 뭐 폐지 같은 거 우리가 처분해서 돈 받으면 자비이익으로 넣는다. 뭐 이런 것들. 크게 중요한 계정은 아닙니다.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수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수익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나타나는 동태적인 자원의 흐름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수익은 상품이나 제품 또는 용역의 제공 시점에서만 발생한다. 지금 제공 시점이 아니라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생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보면 수익이 발생하면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요거 처음에 제가 수익이 발생하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한다고 하고 12페이지를 가보시면 수익이 발생하면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한다라고도 표현됐다고 했잖아요. 맞는 거고요. 4번 회계에서는 실현주의를 수익 인식 시기의 결정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맞죠? 아까 저희 실현주의 봤었고요. 2번 다음 중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인 수익으로 보기 힘든 것은?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로 보기 힘든 것.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에 들어가는 계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1번 상품 매출액. 우리가 상품을 밖에서 사서 파는 회사구나. 용역 매출. 우리는 상품 제품이 아니라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고, 도급공사 수익은 우리는 건설회사구나. 근데 4번 채무면제이익은 방금 저희가 봤던 아까 영업의 수익에 들어가 있던 계정이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3번 수익의 측정 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대가를 현금이나 현금 청구권으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현금이나 그 현금 청구권 가액으로 한다. 맞고요. 토지나 건물 등으로,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토지나 건물 등으로 대가를 수취한 경우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제공받은 그 자산의 공정가액, 즉 시가로 한다. 3번 대가로 받은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일반적으로 둘 중 보다 명백한 가액으로 한다. 당연히 두 개 다 불분명하면 둘 중보다 더 명백한 가액으로 하는 거고. 4번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 금액에서 조정하지 않고 별도로 비용으로 인식한다. 틀렸죠? 요거 아까 수익 측정 방법 세 번째에 나온 건데 매출 애누리 그리고 매출 환입 그리고 매출 할인 같은 경우는 차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여기서 매출을 인식해야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는 지금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거예요. 제가 아까 제품이나 상품 같은 경우는 제품 판매한 시점, 인도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1월 12일, 3번 1월 12일 날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한다. 5번 매년 12월 31일이 결산일인 회사가 X1년 10월 1일 날 건물을 임대하고 누구한테 빌려주고 1년 뒤인 10월 1일 날 1년치 임대료 10만 원을 받기로 했대요. 이때 우리가 X1년도랑 X2년도에 기속될 수익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돈은 계약은 지금 X1년도 10월에 했는데 돈은 1년 뒤에 받기로 했대요. 근데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은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발생주의로 하잖아요. 실현주의, 수익 인식할 때는. 그러면 X1년도가 3개월에 해당이 되고 X2년도는 9개월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10만 원을 가지고 안 보내주면 되겠죠. 12분의 3. 얘가 X1년도에 귀속될 수익이고 X2년도는 9개월치. 이렇게 해주면 얘는 25,000원, 얘는 75,000원. 6번 다음 공사와 관련해서 X1년에 인식해야 할 공사 수익은 얼마인가? 공사 이익이 아니라 수익을 물어본 거예요. 이익은 수익에서 요 비용, 원가 뺀 얘가 공사 이익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요 공사 수익만, 요 비용 차감하기 전에 공사 수익만 잡으면 되는데 우리가 총 3년 동안 공사하고 받아야 될 돈은 9천만 원인데 매년 3분의 1씩 진행된대요. 그럼 여기서 곱하기 3분의 1 해서 3천만 원만 X1년도에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4번. 7번 볼게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민준의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단기의 매출원가를 구해보래요. 근데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대요. T계정으로 그려볼게요. 상품의 T계정을 그려보면 전년도에 팔지 못하고 2월 된 재고액이 100. 그리고 단기 총 매입액이 550인데 저희가 여기 매입액에 쓰는 거는 순 매입액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 매입액이랑 관련된 얘네들은 여기서 빼줘야 돼요. 그죠? 그럼 얘가 50만 원. 이렇게 해주면 순 매입액은 500만 원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차변의 합계를 하면 400이 될. 600. 그러면 대변도 600이 되겠죠. 그리고 기말 재고 평가 전에 재고가 110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매출원가 자리가 되는데 먼저 구해보면 600에서 110 빼면은 490이 되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고 했어요. 이 110만 원은 평가 전이잖아요. 평가하면 110이 아니라 30만 원 뺀 80만 원이 기말 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10이 아니라 평가하고 나면
80으로 되어 있을 거고 나머지 차익 30은 매출원가에 가산해 주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490에서 30만 원 더해주면 520. 4번으로.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여기에 매출원가에 가산하기로 했으니 이렇게 여기서 30만 원 빼주고 위로 올려서 매출원가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요. 다음 중 영업의 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은? 저희 임대료 아까 영업의 수익에 들어가 있었고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랑 사채 상환이익은 안 배웠지만 4번 보면 매출원가는 수익 계정 아니고 비용 계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2번, 3번의 계정을 몰라도 얘가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의 수익에 들어갈 수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비용 이어서 해볼게요.